제2부 낙양의 야수 19장 초선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장안은 폐허가 된 낙양과는 달랐다. 억지로 옮겨온 수도는 활기 대신 불안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동탁의 폭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창규는 동탁의 부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살육을 벌이지 않았다. 사냥꾼은 사냥감이 가장 방심했을 때를 노리는 법이다. 그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단단한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왕윤이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다. 동탁의 최측근이자 한나라의 원로. 창규는 그 늙은 여우의 속내를 알 수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 또한 없었다. 동탁의 세력 깊숙이 자신의 영향력을 심어둘 필요가 있었다. 왕윤의 저택은 화려했지만 동탁의 그것과는 달리 기품이 있었다. 노회한 정객은 극진한 예의로 창규를 맞았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시시껄렁한 대화가 오갔다. 창규는 대부분 침묵을 지키며 왕윤의 의도를 살폈다. 장군과 같은 천하의 영웅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와주시니 이 늙은이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왕윤이 가득 찬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누추,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교만과 같다. 창규는 속으로 비웃으며 술잔을 받았다. 사도의 초대를 거절할 이가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왕윤은 잠시 그의 눈을 살피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오늘 같은 좋은 날 풍악만으로는 흥이 돋지 않는군요. 내 수양딸에게 춤을 청하여 장군의 흥을 돋우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양딸. 창규는 잠시 흥미를 느꼈다. 여자. 이 시대에 와서 그의 곁에는 늘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 혹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준 적이 없었다. 김창규였을 때도 여포가 된 지금도 사도의 뜻이라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비단 발이 거치고 한 여인이 달빛을 등지고 나타났다. 창규는 무심코 그녀를 보았다가 숨을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화려한 연회장도 교활한 늙은 정객도 자신의 손에 밴 피비린내도 그의 세상에는 오직 저 여인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다면 저런 모습일까? 아니, 선녀라기엔 너무나도 슬픈 윤을 하고 있었다. 활짝 핀 꽃이 아니라 비바람에 시달리다 지쳐버린 위태로운 꽃송이 같았다. 여인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춤사위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창규는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뭐지, 이 감각은 이상했다. 심장이 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장에서 느끼던 흥분과는 달랐다. 가슴 한 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마치 누군가 맨손으로 그의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한 고통스럽지만 싫지 않은 감각이었다. 그는 저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충동에 휩싸였다. 저 슬픈 춤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뒤에 숨겨서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만 군대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고작 춤추는 여인 하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세욕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차라리 편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춤이 끝나고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술을 따랐다. 그녀의 이름은 초선이라고 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끝이 스치자 창규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다. 강철 같던 그의 몸이 가느다란 손길 하나에 속절없이 반응했다. 장군, 소녀의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초선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았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규는 말없이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다. 술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의 여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칭찬을 해야 하나, 아니면 평소처럼 오만하게 굴어야 하나.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장군께서는 천하제일의 영웅이시라 들었습니다. 초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눈이 그를 올려다보는 순간 창규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당황스러웠다. 이 몸이 된 이후로 누군가의 눈을 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지배자였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상처받기 쉬운 속살을 전부 드러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에 불과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간신히 뱉어낸 대답은 그가 생각해도 우스울 정도로 평범했다. 위험도 오만함도 없는 그저 멋쩍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왕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혼란에 빠진 창규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0장 내면의 목소리. 이건 네가 아니야. 왕윤의 저택에서 돌아온 후에도 창규는 깊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초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슬픔에 잠긴 눈동자, 위태롭게 떨리던 손끝, 애서 미소 짓던 입술.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의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주변은 고요했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다. 이전까지의 공허함은 그저 텅 비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공허함은 초선이라는 존재의 부재로 인해 생긴 아프고 시린 종류의 것이었다. 젠장, 대체 뭐냐고. 그는 욕설을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청동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맹소와 같은 사내 여포가 서 있었다.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세상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은 괴물의 얼굴. 그는 매일 이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더 이상 김창규가 아니다. 나는 여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울 속의 괴물이 낯설게 느껴졌다. 네가 정말 나인가?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괴물은 대답이 없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창규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있었다. 초선을 떠올릴 때마다 아프게 저려오는 바로 그 심장이었다. 이 감정은 거울 속 괴물의 것이 아니었다. 괴물은 파괴하고 빼앗고 지배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슴 아파하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유약한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다. 이 감정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 가장 깊은 곳, 억지로 잠재워두었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네가 아니야. 창규는 움찔했다. 그것은 김창규의 목소리였다. 늘 두려움에 떨고 무력감에 절어있던 그가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목소리. 닥쳐. 그는 나직이 경고했다. 너는 이런 괴물이 아니었어. 사람을 죽이고 그걸 즐기는 그런 놈이 아니었다고. 닥치라고 했다. 창규는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초선을 보고 느낀 그 감정, 그 아픔. 그게 바로 너야. 파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원래 너였다고. 아니야. 나는 여포다. 천하를 손에 쥘 남자라고. 여자는 그저 장식품일 뿐이야. 원한다면 힘으로 빼앗으면 그만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초선 또한 마찬가지라고. 동탁이 가진 수많은 여자들처럼 그저 자신이 빼앗아야 할 전리품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초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괴물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 편이 훨씬 더 살기 편했기 때문이다. 감정을 지우고 오직 힘의 논리만을 따르면 되었다. 하지만 초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 그가 억지로 닫아버린 인간성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기억해. 너도 누군가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잖아. 말 한마디 못 걸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때의 너는 괴물이 아니었어. 대학 시절 짝사랑하던 여학생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고백할 용기도 없어서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 그때의 자신은 비록 약하고 무력했지만 지금처럼 공허하지는 않았다. 그때의 나는 죽었어. 창규는 중얼거렸다. 그 약해 빠진 김창규는 죽었다고. 세상에 짓밟혀서. 아니, 죽지 않았어. 바로 여기 있잖아.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잖아. 창규는 거울을 노려보았다. 거울 속 괴물의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던 20살 청년 김창규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괴물의 정체성과 자신이 버렸던 인간의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다.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흩어졌다. 깨진 거울 조각들 속에는 수백 개의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어떤 것은 괴물처럼, 어떤 것은 겁에 질린 소년처럼 보였다. 그는 깨진 거울 조각들 앞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이 진짜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초선이라는 여인이 그의 굳게 닫힌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앞으로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제3부, 분노의 영린. 21장,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며칠이 흘렀다. 창규는 의식적으로 초선을 잊으려 했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부하들을 윽박지르며 군기를 잡고 밤에는 술을 마셨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야만 했다. 그는 괴물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었다. 내 놈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할까. 그따위 흐느적거리는 창질로 누굴 벤다는 말이냐. 훈련장에서 그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평소와 같은 위압감이 실려있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년 놈의 뼈를 부러뜨렸을 테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이었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천화극을 휘두르다가도 문득 달빛 아래 춤추던 그녀의 손짓이 떠올랐다. 적의 심장을 꿰뚫는 감각을 떠올리려 해도 그녀의 슬픈 눈동자가 앞을 가렸다. 젠장. 그는 들고 있던 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 하는 쇳소리와 함께 훈련장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눈치만 살폈다. 왜 이러는 거지, 대체.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하지만 그것은 전장에서 느끼던 분노와는 종류가 다른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불길이었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몰랐다. 그래서 더욱 미칠 것 같았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다. 모두 해산.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고는 훈련장을 빠져나왔다. 부하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시녀들에게 술을 가져오라 명했다. 그는 증명하고 싶었다. 초선도 결국 다른 여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자신은 언제든 여자를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두 들어오너라. 그의 명령에 아름답게 치장한 시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의 눈치를 살폈다. 창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시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다. 웃어라. 왜 그리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시녀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창규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초선에게서 보았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공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나가. 모두 다 나가. 그는 시녀를 밀쳐내고 소리쳤다. 여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방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방 안. 그는 술병째로 술을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리는 더욱 맑아졌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창규, 그 약해 빠진 놈이 다시 기어 나오려는 건가.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유령이 초선이라는 여자의 모습을 빌려 자신을 흔들고 있다고.
그는 그 유령을 다시 잠재워야만 했다. 그래, 힘으로 빼앗으면 그만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왕윤에게서 초선을 빼앗아 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곁에 두고 다른 여자들처럼 똑같이 대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는 그것이 가장 여포다운 방식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왕윤의 저택으로 쳐들어갈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췄다. 만약 그녀가 나를 원망한다면, 나를 괴물처럼 쳐다본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타인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던 그였다. 그런데 초선이 자신을 격렬하고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문고리를 잡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천하의 여포가 고작 여자 하나를 힘으로 빼앗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무엇 하나도. 그는 자신의 나약함에 치를 떨며 밤새 술을 마셨다. 하지만 취하지도 이 지독한 감정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22장 왕윤의 계략, 간파하지 못하는 짜증. 며칠 뒤 왕윤에게서 다시 초대장이 왔다. 이번에는 잔치가 아니었다. 조용히 차나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초대였다. 창규는 망설였다. 초선을 다시 보게 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미칠 듯이 보고 싶었다. 이 모순된 감정이 그를 괴롭혔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진공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장군, 왕 사도께서 또 초대를 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래, 늙은 여우가 또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군. 창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짜증은 사실 왕윤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결단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스스로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공이 조언했다. 왕윤은 동탁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한나라의 충신임을 자처하는 자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동탁에게 반감을 품은 관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알아볼 좋은 기회입니다. 진공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창규 역시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공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불쾌했다.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조리 베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장군, 천하는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의 칼보다 아군의 지지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시끄럽다. 내 놈의 잔소리는 지긋지긋하구나. 창규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진공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창규는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에 더욱 화가 났다. 그는 결국 진공의 조언을 따르는 모양새로 왕윤의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할 유일한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왕윤의 저택에 도착하자 노예한 정객은 그를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다. 화려한 연회장과는 다른 고즈넉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왕윤과 그 단둘뿐이었다. 장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걸음해 주시니 늙은이의 영광입니다. 왕윤은 직접 차를 따르며 예를 갖췄다. 창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나 그녀가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초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실망감을 느꼈고 그 감정은 이내 짜증으로 변했다. 결국 이 늙은이와 차나 마시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지난번 제 수양딸의 춤은 어떠셨습니까? 장군의 높은 안목에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왕윤이 마치 그의 속을 떠보기라도 하듯 물었다. 창규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나쁘지 않았다. 하하, 장군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사실 그 아이, 요즘 시름이 깊어 걱정이 많습니다. 창규는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왕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장군께서도 아시겠지만 태사께서 워낙 여색을 밝히시지 않습니까? 며칠 전 우연히 제 집에 들르셨다가 초선을 보시고는 그 아이를 후원으로 드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쨍그랑 창규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동탁이 초선을 원한다는 말만이 맴돌았다. 태사의 분부시니 신하된 자로서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허나 제겐 친딸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를 사지로 보내는 것 같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태사와 부자지간의 정을 맺으셨으니 부디 제 가련한 딸을 위해 태사께 말씀 좀 잘 전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왕윤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창규의 눈에는 그의 얼굴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동탁의 기름진 얼굴과 그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초선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감히 내 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초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성이 마비되고 차갑게 벼려왔던 복수심 위로 뜨거운 질투와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왕윤이 파놓은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노예한 정객이 던진 미끼를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뒤섞어 기꺼이 물어버린 것이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왕윤은 다급하게 그를 말리는 척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교활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던 감정 대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동탁을 죽인다. 그리고 초선을 빼앗는다. 그는 간파하지 못했다. 자신의 순수한 분노가 타인의 교활한 계략에 의해 완벽하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짜증이 마침내 터져나올 명분을 찾았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제3부 분노의 영린 23장 빼앗긴 인형. 왕윤의 저택을 박차고 나온 창규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초선. 그는 자신의 것이어야만 했다. 동탁의 기름진 손이 그녀에게 닿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창자가 뒤틀리는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가 가진 힘으로 세상의 모든 규칙을 부수고 그녀를 되찾아오기로 결심했다.
기다려라.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는 곧장 동탁이 머무는 궁으로 말을 몰았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북관들이 겁에 질려 말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붉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국문을 지키는 병사들은 감히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의 살기에 눌려기를 열어줄 뿐이었다. 그는 동탁이 머무는 침소, 미호성으로 향했다. 그곳은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찬 동탁만의 왕국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짙은 향냄새와 여자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창규는 역겨움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곳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그 폐허 속에서 초선만을 구해내고 싶었다. 여 장군, 어찌 연통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환관 하나가 다급하게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태사를 베어야겠다. 하오나 지금 태사께서는 새로운 미인을 맞으시오. 환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규는 그의 멱살을 잡아 옆으로 내던졌다. 비명 소리와 함께 환관이 벽에 부딪혔다. 창규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비단과 금으로 장식된 방 안, 술과 음식이 널려 있고 반쯤 벗은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거대한 침상 위에 동탁이 있었다. 그의 산더미 같은 몸은 비단 이불에 파묻혀 있었고 그의 품에는 한 여인이 안겨 있었다. 창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초선이었다. 그녀는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슬프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는 꽃이 아니었다. 주인의 손에 의해 망가져버린 값비싼 인형일 뿐이었다. 오, 봉선이 아니냐. 무슨 일로 이 아비의 침소까지 찾아왔느냐. 하하하. 동탁이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다. 그의 품에서 초선의 몸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동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다시 거칠게 끌어안았다. 보아라. 왕사도가 내게 아주 귀한 보물을 바쳤다. 과연 천하의 절색이 아니더냐. 너도 이리 와서 함께 즐기지 않겠느냐. 동탁의 말은 창규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늦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존재는 이미 더럽혀지고 망가져 버렸다. 창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시커먼 절망과 분노였다. 내 것인데. 그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는 초선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 자신이 처음으로 욕심냈던 인형으로 여겼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인형을 가장 혐오하는 자에게 빼앗겨 버렸다. 그것도 자신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왜 말이 없느냐. 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동탁이 초선의 턱을 잡아 억지로 들어올리며 물었다. 초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창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는 방아쇠였다. 그는 허리에 찬검을 뽑아 들고 싶었다. 당장 저 돼지의 목을 베고 초선을 빼앗아 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동탁을 죽이면 그는 역적이 된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차가운 이성이 불타는 본능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닙니다, 태사.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태사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 일부가 죽어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하하, 그렇지. 내 아들놈도 미인을 알아보는구나. 좋다. 오늘 밤은 너도 함께하자꾸나. 창규는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굴욕적인 몸짓이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는 동탁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렸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동탁의 음탕한 웃음소리와 초선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지옥 같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미호성을 나서는 그의 얼굴은 감정이 지워진 가면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이 아끼던 인형을 빼앗긴 아이의 처절한 분노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들끓고 있었다. 24장, 첫 번째 분노의 폭발, 희생양이 된 부하. 창규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유령처럼 걸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은 누구 하나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제어되지 않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훈련용으로 세워진 거대한 허수아비를 향해 방천화극을 휘둘렀다. 흐아아. 짐승의 포효와 함께 단단한 나무와 지프로 만들어진 허수아비가 단 일격에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창을 휘둘렀다. 허공을 가르는 창날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훈련장의 기물들이 그의 손에 닥치는 대로 부서져 나갔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나.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힘이 있었다. 저 돼지의 목을 벨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 무력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내가 왜. 그는 초선을 향한 자신의 감정마저 증오스러웠다. 이 감정 때문에 자신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다. 이 감정이 없었다면 그는 냉정하게 동탁의 목을 벨 기회만을 노렸을 것이다. 하지만 초선이 관련된 순간 그는 이성을 잃고 무모하게 행동했으며 결국 눈앞에서 그녀를 빼앗기는 굴욕을 맛보았다. 그의 분노는 동탁과 왕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없었다. 그는 훈련장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나서도 여전히 들끓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그의 충직한 북관 중 하나인 후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창규가 처음 정원의 밑에 있을 때부터 그를 따라온 몇 안 되는 신복 중 하나였다. 장군, 진정하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시옵니까? 장군의 옥체를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후성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창규는 그의 충심을 가상히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창규의 붉게 충혈된 눈이 후성을 향했다. 내 몸.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내 몸뚱이가 상하는 것이 두렵다고.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것이냐. 예, 장군. 소희는 그저 내까지 깨. 창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후성의 몸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훈련장 벽에 부딪혔다. 크헉. 후성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입에서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감히 내 놈 따위가 나를 동정해. 나를 가르치려 들어. 창규는 성큼성큼 후성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후성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서려 있었다. 나는 하늘이다. 내 놈들은 그저 내 발밑을 기는 벌레일 뿐이야. 벌레가 어찌 하늘의 뜻을 걱정한단 말이냐. 창규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로 향했다. 후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충신이었다. 하지만 지금 창규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다. 장군, 소희는 시끄럽다. 창규는 후성을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으드득,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후성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의식을 잃어갔다. 잘 들어라. 앞으로 누구든 내 앞에서 가짜는 동정 따위를 짓거리는 자는 이놈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걱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뿐이다. 그는 피를 토하고 쓰러진 후성을 발로 툭 걷어차고는 훈련장을 나섰다. 남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영웅의 진짜 모습을. 이유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가장 충직한 부하마저 짐승처럼 짓밟아버리는 폭군의 모습을. 그날 이후 여포의 진영에는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를 향한 숭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살을 애는 듯한 공포만이 남았다. 창규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 하나를 스스로 부숴버린 것이다.